홍보선의 출발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SNS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정치권에서 정의나 미안해 라는 손글씨 많이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다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것을 위해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관련해서 국제구호개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죠. 세이브 더 칠드런의 권리옹호부 고우현 매니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이브 더 칠드런의 특히 권리옹호부라면 당연히 이제 아동권리옹호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동학대 사건이, 예. 원래는 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도리어 이제 아동을 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모든 학대 사건이 사실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예. 특히 이번 양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 말은 피해 아동을 우리가 그 이전에 살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저희한테 무겁게 다가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전에 세 차례나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그 증거 불충분이라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이 증거 불충분 이게 정체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신고자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뭐를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동학대 신고는 사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그 사람이 이게 아동학대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예를 들면 아이 몸에 뭐 지속적으로 멍이나 상처가 있다든지, 연령에 맞지 않게 아이가 자라는 것 같다라든지, 너무 어린 연령의 아이가 집이든 차에서든 이렇게 방치된다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이면은 입증의 책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의 그런 사실관계는 신고자가 아니고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든 그런 현장 조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갖고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증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증거 확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해자가 아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처럼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진술하기가 어렵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가정 내에서 외부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아동을 대변해야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편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는 점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을 증거 확보에만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동 학대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고 아동의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려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행법에서도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뭐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써서 아동을 이 현장에 위험하다면 이곳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의 보호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유럽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최근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라는 반성을 해서 이제 아동 원가정 보호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동 원가정 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동의 원가정이 그 가정 아동 양육이라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이 원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아동이 처한 위험 사항을 얼마나 면밀하게 보고 아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왜 그때 분리하지 못했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다는 게 또 그런 부작용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나가고 있는 게 조금 더 큰 문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한국에 살다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러 나가는 같은 경우는 그 부부가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그 현지인들한테 신고가 들어가서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 얘기 많이 들려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특히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동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방임에 관한 신고가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방임은 아이가 뭐 정말 신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거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방임이 아동 학대까지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아동 학대가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방임도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일어났던 화재처럼 아이들한테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방임 역시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아동 학대다라는 좀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제 비슷한 사건이 지금의 제도 이렇게 미비한 상황에서는 또 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부터 지금 좀 시급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계속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 크게 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의구심은 이게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쉽고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내놓았다라고 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미봉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2013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 차례 소풍 가게 해달라던 만 8세의 서연이가 죽었던 사건이고요. 그때도 이제 서연이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아이를 그 위험한 가정에 계속 두게 함으로써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인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절박한 마음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포함한 아동 단체들,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상조사하고 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쭉 거쳐갔던 기관이라든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짚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거를 살핀 활동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이서연 보고서고 그게 발간된 게 201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뭐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6년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너무나 더딘 변화가 있었고 일례로 이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이가 처한 위험을 면밀하게 살피려면은 아이들은 성인들하고 다르게 그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전문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경찰이 됐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됐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이 됐든 이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질적으로나 양쪽으로나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써야 될 예산이 6년째 예산 항목으로 공식적으로 편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사업이 계속 그 제자리 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늘어가고 있어서 신고는 거의 지난 5년간 한 2.5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요, 2.5배. 네, 그런데 인프라는 20%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있으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전에 소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전문가가 가서 아동 보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5배면은 뭐 퍼센티지로 하면 250% 아닙니까? 근데 인프라는 20%.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봐도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 정인이도 이제 입양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양 기준이나 입양 절차 또는 사후의 어떤 관리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지금 좀 더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입양됐던 은비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돌이켜보면 아동이 입양되기까지 거친 과정에서 여러 결정들이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아동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 또는 이 입양을 주선하는 기관들의 편의에 의해서 내려졌던 선택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양이라는 게 아동 보호 조치의 한 가지일 뿐이지 늘 아동에게 최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입양 과정, 입양을 할지 말지 그리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그래도 이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내렸으면 이 입양 과정, 그래서 어떤 부모를 어떤 절차로 만나서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인가의 모든 과정들이 아동에게 이게 최선인가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하루빨리 데려가고 싶다라는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고우연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홍보선님 출발사 해첨에서 내일은 중앙입양원 등 입양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